드림스탁 나우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3대 지수가 이틀 연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와 오늘 국내장 함께 연결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아테네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3대 지수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는 모습, 역사적 순간을 이제 투자자 여러분은 계속 보고 계신데요.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만 20번째 신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으니까. 이게 이런 기록이 계속 얼마나 더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록들은 사실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궁금하실 텐데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사실상 이제 이번 주 FOMC에서도 나왔고 이번 주에 나왔던 경제 지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개별 종목별로 보면은 좀 아쉬운 기업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애플 그래서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쿡 CEO죠. 애플 CEO죠. 5개월 만에 중국을 다시 찾았는데요. 명목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애플 스토어를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간 곳이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시장 달래기에 나선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맞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중국에서 애국 소비 열풍 이런 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 수준도 늘고 있지 않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애국 소비 열풍까지 오고 또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상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애플 어저께 4% 넘게 4%나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반독점으로 기소를 맞아요.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애플 주가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애플 주가가 연초에는 190불이 넘었다가 현재는 지금 170불 이렇게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애플이 어저께 이번 주에 나온 그 반독점 이슈 때문에 내려간 것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메릭 갈랜드 그 법무장관이 5개 부분을 예를 들면서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 거기 또 야만적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5가지 한번 보면 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앱에서 너무나 그 착취적인 그런 수수료를 떼고 있고 다른 이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소프트웨어가 너무 폐쇄적이라서 다른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나 다른 운영체제랑 전혀 호환이 되지 않는다. 또 클라우드를 공유하는 것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게임을 사용할 때 그리고 디바이스 간의 메시징도 전혀 안 되고 웨어러블 기기에서도 다른 건 전혀 쓸 수가 없고 거기다 결제 시스템도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자기들이 이런 시스템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소비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소비자를 완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제소를 하는 그런 이유를 조목조목 좀 들어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4%나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미국 법무부가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자국의 연방법원에 고소를 하기로 했고 사실 제소한 적은 있지만 이 불법적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유럽에서도 애플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한 2조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담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마이너스 4% 곤두박질을 치고 있으니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은 회복이 가능한가 좀 털고 나와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네.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털고 나오시려면 그 손실이 적거나 그렇게 크지 않은 의미의 손실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익이 좀 난 상태에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가 전망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사실 연초부터
작년 말 연초까지 그런 소문이 있었죠. 이제 법무부에서 반독점으로 애플을 제소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또 해가 딱 바뀌자마자 법무부에서 올 초에 반드시 제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거의 확정적으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애플 주가가 내려왔냐 그런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AI와 관계돼서 또 뭐 그 이제 좋은 뭐 실적 발표 이런 것과 관계돼서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은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반등을 할 것인가? 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뭐 M7 주식들이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 이런 추세와 비춰봤을 때 애플은 그러면 여기서 반등, 기술적 반등 외에 다른 추세를 보일 것인가? 이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가장 크게 우리가 보통 이런 기술주, 대형 기술주가 계속 올라가는 건 높은 PR을 그 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가이던스는 항상 거의 맞추거나 또 목표된 그 실적 같은 건 다 달성하고 있는데 목표 실적은 달성하지만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기술주로서 대형 기술주로서 그만큼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냐 이거에선 미지수가 되는데요. 가장 크게 보는 건 지금 애플이 프리미엄 폰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중국에서 굉장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새로 신제품을 냈던 뭐 비전 프로 이런 거 얘기는 이제 뉴스에서도 사실상 이제 사라지고 그것도 나오는 뭐 영상이나 사실 뭐 쇼폼에서도 그 비전 프로를 사용하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은 나오지 않고 대체할 수 있는 시장도 발굴하지 못하고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도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추세가 바로 극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입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4% 떨어진 반면에 마이크론은 14%나 넘게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메모리 업계에 신호탄을 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한동안 반도체 업계의 장기적인 훈풍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리고 또 마이크론 이 3대 그 디램 업체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 수익이 얼마나 났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재고, 디램 재고 얼마나 줄었느냐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건데 마이크론이 올라간 거에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디램에 HBM 같이 그 이제 새로운 시대에 AI와 관계된 그 이제 그 고대폭의 메모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소송 결과 같은 경우도 뭐 사실상 뭐 거의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하이닉스에서 갔던 엔지니어들이 마이크론에서 일을 하는데 그거 문제가 있다. 뭐 그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거 제한하지 못했고 마이크론도 결과적으로 높은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디램에서 HBM과 관련된 부분에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 AI 바람을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반도체에 대한 장기적인 훈풍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기업 공개 시장도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IPO 시장도. 상장했던 소셜미디어 업체 레딧이 전날 48%나 급등을 하면서 IPO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장중에는 7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전 여기서 좀 더 솔깃했던 게 오픈 AI 올트먼이 레딧의 지분 가치를 8천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솔깃한 기업인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레딧 같은 그런 이제 커뮤니티는 누가 와서 쓰는지도 약간 불분명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그 기발한 내용의 어떤 그 집단지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챗 GPT로 시작된 이런 그 AI, 생성형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학습했냐의 그 학습 총량이 중요할 텐데 레딧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는 뭐 데이터도 있고 뭐 그 문장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학습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상당한 그 이 인공지능에서 생성형 AI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뭐 아마 샘
알트만도 여기에 그만큼의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레딧 같은 경우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레딧에 대해서 돈을 벌었냐 얘기하면 작년에 돈을 조금 번 거는 있다. 이렇게 대표이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수익 가치로 봤을 때 이만큼의 폭등이나 주가 상승이 지속되는 거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일단 유동성의 힘으로 좀 가고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전날 이제 IPO 시장에 이어서 아스트라랩스라는 반도체 설계 기업도 이제 첫날 거래를 했는데 70% 이상 폭등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IPO 시장이 이렇게 좋다? 미국의 경제 상황 이제 좀 탄탄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대표님 지금 이쯤에서는 그럼 미국의 상황 좀 탄탄하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다. 얄미울 정도로 혼자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금 인플레이션 아직 안 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금리를 3번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으로 6월, 9월, 12월 이렇게 내릴 것 같은데 사실 3번이 확정적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12월은 그 다음해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2번 정도가 확정적이고 3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그 공개된 점도표 한번 지금 띄워주셔서 보시게 되면 지금 5.5%에 가까운 이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연말쯤 가면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점도표 한번 다 같이 보시면 지금 연말쯤 가면 아마 4.7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점이 늘어난 게 지금 4.75%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내년쯤 되면 4%대 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냐, 인플레이션 못 잡혔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준금리는 4%대 미만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또 하나 이런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좋아질지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이제 이 잡클레임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실업자가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줄고 있는데 4%대 정도 예상했던 실업률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직업은 계속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소비 부분에 왜 이렇게 경기가 좋은가 보면 지금 올해 연말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선거는 끝났고 연말에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부도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는데 지금 이 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감면을 혜택을 해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디에 몰려 있는가 보면 이제 해안가에 볼 수가 있죠.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동부 연안 쪽에 굉장히 많은 대출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인당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은 다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 대출 삭감 금액이 총 62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조가 넘는 돈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조가 넘는 돈을 쓰라고 주는 거니까 그게 소비 시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게 이상하겠다. 돈을 풀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다른 표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안 들어있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24세부터 54세까지의 지금 노동활동 참여자 수를 보면 여성 참여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물가가 높아지니까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탄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지만 반도체가 훈풍을 불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도 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을 이뤄냈지만 또다시 삼성전자가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삼성전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 7만 원에 사신 개인 투자자가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박지원 앵커님 제가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의 귀재시니까
그걸 좀 인정을 안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물을 내놓으면서 8만 원 넘지 못한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이제 그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하고 기관의 그 언밸런스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반도체하고 저 PER주에 대한 매수는 외국인을 통해서 계속 매수가 되고 있는데 기관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기관의 어떤 매수 패턴을 보면 우리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눌림 때문에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는데 약간 지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 종합 반도체와 종합 전자 회사로서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수익 개선도 기대가 같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반도체 회사만큼 상승하는 데는 약간 제약이 있다,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제한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는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죠. 그 SK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가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안 좋을 때는 하락이 삼성전자보다는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 제조 아이템의 그 어떤 다양성의 그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그래서 이를 갈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하이닉스를 쫓아가려고. mem콘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보니까 나쁘지 않고 꽤 잘 나올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동안 가지 못했으니까 오히려 쭉 갔었던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대표님의 생각 그렇죠. 어떠신가요? 시장을 볼 때는 그 투자의 귀재답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되는데 전 조금 차갑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실적 개선되는 부분 긍정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얼마나 치고 올라갈지는 사실상 이제 지금 다른 메모리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계된 메모리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이 정말 지배적인가? 뭐 발표한 내용으로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사실 더 많은 부분의 그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된 D램을 생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최근에 그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언제까지 뭐 그건 뭐 그 개월을 막 그 못을 박진 않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의 최고가 되겠다는 선언들을 했는데 사실 그런 선언, 뭐 연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건 주가에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고 구체적인 숫자 가이던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적 다짐과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주가 측면에서는 해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에 더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방산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푸틴 재선에 방산주들 일제히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푸틴 대통령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90% 가까운 득표율을 가졌는데 네. 이게 뭐 아무래도 뭐 전쟁 중이니까 내부적으로도 뭐 결속을 많이 한 것도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혜택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는 뭐 전쟁 중에 뭐 그 이제 피해를 보는 분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 이제 그 음과 양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전에 왜 폴란드의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나라 방산주 전망이 어둡지 않겠냐 말씀드렸을 때 그 질문하셨을 때 제가 안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산주 좋을 것 같다고. 근데 한번 무기 시스템을 들여놓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를 한 대를 사게 되면 그 전투기를 뭐 폐기할 때까지 운영을 하지 않는 데까지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의 20배의 운용 유지의 부품과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전투기를 하나 사면 한 대가 아니고 20대를 사는 것과 같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다 보면 무기 시스템을 들여오면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분쟁, 그러니까 지금 뭐 두 군데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무기 생산을 하지 않았던 그리고 또 전반적인 산업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계속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사실 뭐 필리핀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신규 전투기 사업에 계속 그 청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들도 방산과 관련돼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방산에서의 이렇게 큰 시장이 열리는 거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눌림목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뭐 큰 비중이 아니고 기술주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할 테니까 부분적으로 편입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분적인 편입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테슬라가 판매 둔화에 중국 공장 생산 축소하면서 시가총액 주가에서도 4%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요새 이렇다고 해요. 이번에 겨울을 지내면서 이제 약속을 가는 길에 퍼지기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테슬라를 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도 상대방이 이제 약속 시간에 오려다가 테슬라를 타고 오다가 약속 시간에 오는 길에 차가 퍼져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니까 그럼 테슬라를 사려고 했던 마음이 좀 사라졌다. 네, 그런 심리가 좀 쫙 펴지면서 테슬라에 대한 구매 욕구도 좀 사라진다고 하는데 요새 테슬라에 대한 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테슬라의 전반적인 미래는 그 이제 휴머노이드가 최종적 그 목표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2차 전지 캐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전기차에도 캐즘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BYD를 넘어서는 실적을 내긴 좀 어렵고 중국에서도 실적이 성장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뭐 반등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매출보다는 내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을 가지고 다른 차량들 제조업체와 함께 비교를 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이민우 대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